자,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연일 신고가를 펼치고 있다. 건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요. 이동현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하나은행 전문위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조기 대선이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은 뭐 이렇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뭐 거기에 맞서서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꾸준히 한국감정원 예전에 한국감정 지금 부동산원이라고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정부 기관이죠. 발표하는 그런 아파트 가격 시장 동향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는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 다 보합 수준이에요. 근데 이 보합이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망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막을 보면은 지방은 여전히 지금 뭐 매매 시장이든 전세 시장이든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세 내지는 약세.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세 내지는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또 들여다보면은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주로 재건축 같은 이런 이슈 있는 곳들 또는 그 수요가 몰리는 곳에만 주로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전반적인 관망세 속에서 되는 곳만 더 사람들이 관심 가는 잘 나가는 곳만 더 잘 나가는 그런 시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택 공급 정책 내놓을 거다,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 공급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수준의 활력을 좀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시는 신도시 같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공급이라는 거는 거기에 많은 그 인력이라든지 많은 그 건설업에서 거기에 많은 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자본과 노동이 다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장 전반적으로 또 경제가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공급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또 다른 새 아파트 공급에 따른 활력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새 아파트 공급은 분명한 활력소 요인이 될 것이고요. 이는 건설 산업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악성 미분양과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6월까지 부동산 PF 50% 넘게 좀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지금 중소형 건설사, 대형 건설사 등 지금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어떻게 정부가 대응 정책을 구체적으로 꾸려 나갈지 여부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발표 정부 측에서 하고 있던 내용을 보면은 지금 PF 전체적으로 부실 수준이 우리나라 한 24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부실 사업장 24조 원 중에서 한 12조 원 정도를 정부가 지금 정리하고 재구조하는 데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 쪽에서도 PF 현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나 뭐 이렇게 부동산을 개발하다가 멈춘 현장들이 지금 무척 전국 곳곳에 상당히 많이 산재했는데 그것들을 다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PF 사업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 지원하에서 지금 어느 정도 버티는 거는 좀 그런 여력은 좀 지금까지는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까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이 PF 시장도 결국은 다시 활력을 찾고 전반적으로 건설업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각각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곳에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해서
PF 현장을 일으켰는데 그게 미분양 미입주 사태가 나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한 타격을 건설사들이 입고 또 재무 상태나 그런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로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규모 건설사들 중에서도 일부 뭐 한 3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 그네들마저도 힘들지만 그네들 말고 더 아래권에 있는 그런 대다수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들은 지금 거의 지금 상당히 재무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은 부도의 위기에 놓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 PF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프로젝트 이 사업이 살고 건설업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시장 자체에 다시 또 활력이 돌아야 된다.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게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 수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공사비가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들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 건설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이 높은 공사비에 어떻게 좀 구체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공급 원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사실상은 수요 측면에서도 결국 그게 가격으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겁니다.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공급의 원가 상승이. 그러다 보니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분양받는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 사태가 나는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 특히요.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분위기를 탄다는 얘기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분양이 잘 될 곳만 지금은 인제 그나마 관심을 들고 사업장으로서 이게 타깃을 잡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지금 건설 신규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건설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는 그 비싼 원자재와 인건비와 여러 가지 공급 원가를 해소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들어가서 괜히 적자 보는 사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심지어 대규모 큰 일군의 대규모 건설사마저도 함부로 현장에 안 들어간다. 사업장에 안 들어간다. 될 곳만 찾아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난다는 거는 결국은 되는 곳에서는 경쟁이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지방같이 지금 많은 사업장 곳곳에서는 신규 사업은 사실상 요원한 거죠. 이런 부담을 안고 건설사들이 섣불리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리 행보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 향후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DSR이 적용된다는 거는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말하는데요. 연소득 대비 1년 동안 갚아야 될 대출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은행 대출 40%, 비은행 대출 50% DSR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DSR이라는 것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얘기는 스트레스 거의 가상금리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 단계는 최고 단계거든요. 그게 2025년 7 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 월이 곧 다가오는 거죠. 이 스트레스 DSR 3 단계에서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모든 대출을 다 적용시키고 이금융권이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출이 그만큼 이제 나오기가 더 예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유자 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아무래도 자금 재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집을 바로 이렇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는. 그러면 시장은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인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스트레스 DSR 3 단계까지 인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되는 곳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분위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런 컨셉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곳 잘 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시장의 영향을 스트레스 DSR 3단계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고요. 그 똘똘한 채 쪽에서는 덜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비인기 단지 비인기 지역에서는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더 강력하게 더 작용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지는 분야 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단지, 다른 상품의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면은 사실상 시장은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건설주는 연일 또 신고가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 이후 KRX 건설업 지수가 12%나 상승하면서 정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부동산 시장이 막 활기를 띠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이 이렇게 오르는 것 같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일까요? 단순히 김영재 이사님. 사실 복합적인 것들이 많은데 올해 이제 4월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이 이제 코스피 대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초반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영향의 제한적인 업종 상승에 동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엔터라든지 조선, 방산, 유틸리티인데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 어떤 업종은 내수 업종이기도 했지만 어떤 무형의 자원을 또 수출하는 그런 업종이었고 또 최종 구매자가 미국이 아닌 산업재가 여기 좀 해당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사실 대선과도 사실 정말 많은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지난 직전 두 번이었던 2017년과 2022년도에 직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건설업종이 좀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에는 뭐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동시에 또 1조 원이 넘는 추경이 이제 조기에 건설 관련 분야에 집행된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 두 차례 대선 이후에 건설 업종이 동반 급락했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건설 경기가 최악인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건설업 그 폐업 신고가 올해 1분기가 지금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 집행은 정말로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원전 정책이 좀 친원전 정책으로 수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건설주의 대장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이 연일 급등했다는 점에서 전설업 전반적인 상승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이 원전으로 좀 더 확대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야기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 정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 뭐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주택 공급 확대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상 대선 전후로 이렇게 정치적인 빅 이벤트가 있었을 때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대체로 좀 좋았나요? 어땠습니까? 보통 이제 대선 전에 이제 그 기대감 때 올랐다가 이후에는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 이제 그 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와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에 그 주택 공급 정책이 약간의 그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수요 중심의 그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맞춤형 공공 분양이라든가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가, 뭐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택, 뭐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주택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주거 문화를 그 주택 형태를 좀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 정책을 펴고 있고,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거 활력 중심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한국형 화이트존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이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연 20만 가구 공급을 하고 뭐 반가 월세존 이런 식의 민간 자율에 기반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인데, 대체로 양쪽 다 어쨌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건설주들의 기대감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주가 움직임이 현재는 저는 이제 대선과는 좀 다른 결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DLENC 대우건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건설 이력이 있거나 뭐 대형 원전이라든가 SMR 건설 능력이 있는 건설사 위주로는 꾸준하게 계속 올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 움직임은 다들 뭐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슈가 나올 때 중소형 건설사들이 급등세가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인데 오늘 상승은 뭐 23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명령을 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행정 명령이 그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정하고 또 이제 미군이 차세대 소형 그 SMR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서 관련 이제 그 기대감이 발생한 것 같고 그리고 서명하고 나면은 단기적으로 좀 추가 슈팅 이후에 제가 지금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되게 되면 좀 단기 관건에 좀 들어갈 만한 현재 위치거든요. 그래서 네. 월화 정도에는 약간의 그 단기 조정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뭐 추세가 끝났다기 아니라 뭐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기 과열은 좀 조심해야 할 단계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건설업계에 원전 모멘텀이 더해지니 주가가 좀 추가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 수주에 이어서 미국의 원전 확대 같은 건설 시장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이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 여부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트럼프가 뭐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또 원전주들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우리 원전 기업 직접적인 수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재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글로벌하게 우리나라가 직접 수주를 받으려면 우리나라가 직접 팀코리아로 해서 수주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수주한 것을 우리가 시공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런 것이 지금 두 개 다 지금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몇 개 정도 있다라는 것이 큰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미국이 올해 이제 SMR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그런 것을 입찰을 시켜서 이제 선정을 한 상태인 상황이고요. 또 원자력 발전 용량을 향후에 또 2050년까지 4배 증설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곧 행정명령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위주로 한수원 중심의 팀코리아 원전 수주가 건설사들이 동참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나라의 수주하는 원전 산업도 컨소시엄을 통해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건설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수주를 한 원전 시공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보는 것을 보시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원전 설계 건설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 프랑스, 러시아, 한 중국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중국, 러시아는 사실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관련 리스크가 있어서 활발한 수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프랑스 정도가 경쟁자가 될 텐데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 정말 다양한 수주기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향후 수주하는 거에서 43%는 한국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건설 시장에 있어서 해외 부분 원전 건설은 확실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 선호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경쟁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현대건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중에 뭐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글로벌 IB, 노무라라든지 시티그룹 쪽에서 목표가 대폭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카더라 통신도 좀 돌면서 현대건설의 주가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자, 이러한 현대건설 관련한 글로벌 IB를 비롯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김용재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기본적으로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이제 원전 관련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최근에는 건설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이 추가되면서 평가가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올해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1분기에도 이런 실적은 확인을 한 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의 강점이 국내 최초 원전 건설은 물론
30개 이상 원전을 건설해서 전체 60% 이상의 원전을 현대건설이 건설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건설에서는 지금 거의 가장 앞서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수주뿐만 아니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대형 원전 시공으로 총 공사비의 약 50% 정도를 매출로서 가져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SMR에서는 미국 홀텍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시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SMR 수주 모멘텀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긴 한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대북 관계 개선 시도를 했었을 때 남북 경협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장주로서 현대건설도 동참했다는 점도 향후에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 추이 다음 주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역시나 두 자릿수 상승률 잘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OC도 이 정부 정책, 정치적 이벤트 영향을 피해가진 못할 것 같거든요. 각 지역, 경기 부양 등을 위해 정치권이 SOC 관련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또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정은 이사님이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올해 그 대선 그 핵심 공약 키워드가 그 SOC 쪽에서는 GTX, 그리고 수도권의 재건축,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이 부분인데, 가장 그 SOC 쪽은 이제 아마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공발주 부분에서 그런 공약을 내놓고 또 경기 침체를 이제 극복하고자 그런 목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GTX 사업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막 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떤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런 GTX 사업 같은 경우에 GTX B라든가 서부권 이런 노선에 지금 대규모 그 대형 건설사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요? 그러니까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랬던 마진이 잘 안 남다 보니까 공사비는 올라가고 마진은 안 남다 보니까 수익성 때문에 이제 낮은 그 공사비로 인해서 대형 건설사 이탈하고 중소형 건설사를 일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수주가 되게 확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회수 대금이 5조 6천억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건설 쪽에서는 좀 이게 이제 그 여러 SOC 정책 나오겠지만은 실제적인 수혜주를 어떻게 딱 특정하기가 좀 힘들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3분기 이후로는 그래도 대선 이후다 보니까 또 그 업황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또 정치도 브렉시트 해소가 돼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이런 단기 부양책만으로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산업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발주 부분도 공사비가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도시인 그 재개발 산업 부분도 활성화되면서 민간 자본 유입도 확대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산업 구조가 개선이 돼야 건설업도 이제 그런 그 원전이라든가 이런 특정 이벤트가 아닌 국내 경기만으로도 이제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건설업 투자는 가급적이면 중소형 건설사를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건설사 위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OC 부분도 짚어봤지만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과 함께 과연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 관련 종목도 함께 웃을 수 있을지 여부도 궁금한데, 인테리어 관련 종목, 건자재 관련주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시세를 분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향후 전망 김영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건자재라고 하면 시멘트도 돌 수 있는데 지금 출하량 감소 지속되고 있고, 올해 예상도 전년 대비 한 5.5% 감소한 4,120만 톤 예상으로 시멘트 회사 매출도 거의 이런 분위기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업용 전기료를 10.2% 인상했던 점도 수익성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기업들도 사실 대규모 B2B 공사가 없었던 관계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은 조금 더 미뤄지지 않을까. 특히 건설 공기에 있어서 후반부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 종목으로 본다면 그나마 조금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현대 리바트인데, 주가도 조금 우상향할 수도가 있는 점도 좀 남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한샘 같은 경우는 아직 수익성 개선 가능성 거의 없는데요. 그렇지만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인 관계로 이익 수준에 관계없이 고배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이 한 2,700원대인데 한 6%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 보유하실 관점이라면 투자가 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 짧게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건설 관련해서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보신다는 우리 이창원 이사님의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물산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요. 네, 그 대형 원전이라든가 그 SMR 건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여기 1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지 않습니까? 지분이 43% 가지고 있는데 분할 이후에 삼성에피솔딩스에 대한 지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원전 모멘텀과 그 밸류가 낮으면서도 바이오에 대한 사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탑표로 보는데 최근에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좀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장중 조정 시에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한 19만 원 정도 나온 리포트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님의 건설주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건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일단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에 좀 특화된 업체들도 이제 이제는 좀 볼 시기가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 건축 부분 비중이 높은 건설주에 신규 관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GS건설이 최근에 좀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자체 사업 비중이 높은 HD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도 뭐 바닥에서 많이 상승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투자 전략 다음 주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창원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4.0을 상회하는 그런 이벤트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은 21선 지지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21선, 코스닥은 121선 지지 반등이 예상돼서 좀 그러니까 눌림 이후에 이제 저는 그 다음 주로 상방으로 좀 보고 있고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4.5는 넘었지만 이제 4.6을 좀 트리거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필요하고 그 원전주라든가 그 원전주가 이제 새로운 주력 섹터로 나오긴 했으나 다음 주에는 어쨌든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향후 모멘텀이 있는 그 바이오 종목과 그리고 그 조선 기자재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이 이제 최종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6월 말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되니까 좀 이제 관망 정도로 보시고요. 일단 과도한 낙폭 과대 구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관심주로 보고 있는 거는 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탑픽을 여러 개 뽑는데. 공통적인 종목이 에이벨 바이오더라고요. 그 이제 뭐 시민란이라든가 뭐 키움, 뭐 현대차증권 등의 탑픽을 뽑았는데 세 군데가 모두 다 공통이 에이벨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에로 가능 기대감이 있고 올해 연말에 이제 관련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가속 승인 기대감이 있고요. 그 그래파디 B와 그래파디 T로 인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젠백스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젠백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삼천전제약과 그리고 조선 기자 쪽에서는 실적 좋은 한국 카본 그리고 엔터주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YG 엔터 이렇게 관심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이사님 다음 주 주요 일정 주목해야 할 이벤트 있다면요? 네, 일단 28일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FOMC 회의록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29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에 미국 PC 물가 지수도 주목해야 되는데 결국 다음 주는 금리 인하 그리고 완화 강세 수혜 업종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들어 특징이 기존 주도주 업종이 조정이 없기 때문에 낙폭주의 반등이 제한적인데 다음 주에도 그럴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방산, 건설, 증권주는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신규로 진입하실 경우에는 항상 눌림목에서만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창원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